중국 버스만 고집하던 파키스탄 최고의 버스 수입상인 그는 20년간 싸고 굴러가면 된다는 철학으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그가 판매한 버스들이 카슈미르 국경에서 일제히 멈춰섰고 군인들은 영하의 눈밭을 걸어야 했습니다. 상사의 갑작스러운 명령으로 중국 기술 복사판이라 생각했던 한국으로 향한 그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공항부터 시작된 놀라움의 연속, 그리고 현지 안내원의 태블릿에 나타난 화물 추적 시스템을 본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윤만 쫓던 사업가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한 순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미르 칸이에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버스를 팔고 있어요. 큰 버스들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곳저곳 실어 나르는 그런 버스들이요. 벌써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버스를 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거든요. 가격도 싸고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돈도 제법 벌리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갈색 가죽 수첩이에요. 이미 페이지들이 누렇게 변하고 있었고 모서리도 접혀 있었어요. 이 수첩에 모든 걸 적고 있었거든요. 버스를 몇 대 샀는지, 몇 대 팔았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수첩은 제 재킷 주머니에 딱 맞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은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건물 2층에 있었어요. 창문 밖을 내려다보면 바쁜 거리가 보이고 있었어요. 먼지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차들이 빵빵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판 버스들도 승객들을 가득 태우고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튼튼하고 믿음직해 보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차를 마시며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다음에 어떤 버스를 살까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익이 얼마나 날까 계산도 하고 있었고요. 정말 단순했어요.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선택을 의심해 본 적도 없었어요. 왜 의심하겠어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끔찍한 겨울날이 왔어요. 이른 아침에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소리가 날카롭고 급했어요. 얼른 전화를 받았죠. 빠르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군인분이셨어요. 버스가 당장 필요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진 새 버스 20대가 필요하다고요. 카슈미르 국경으로 바로 가야 한다고 하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긴급 상황이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수첩을 얼른 꺼내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네, 좋은 버스 20대가 있었어요. 중국 버스들이었는데 산지 고작 2년밖에 안 된 것들이었어요. 엔진도 튼튼하고 타이어도 좋고 딱 맞는 버스들이었죠. 배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 버스들이 우리 군인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분들을 실어 나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자만심은 위험한 거였어요. 눈을 멀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사흘 뒤에 같은 군 장교분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피곤하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버스들이 다 고장났다고 하고 있었어요. 20대 전부 다요. 추운 산 공기 속에서 엔진들이 멈춰버렸대요. 너무 뜨거워져서 망가져버렸고요. 브레이크도 작동을 안 했대요. 버스들이 그냥 바퀴 달린 쓸모없는 철덩어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군인들은 버스들을 버리고 가야 했어요. 위험한 산길을 걸어서 가고 있었어요. 눈 속에서요. 얼어 죽을 만큼 추운 날씨예요. 적들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전화를 들고 있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첩이 무릎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페이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 숫자들과 이익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있었어요. 그 버스들이 우리 군인들을 지켜줘야 했는데요. 대신에 용감한 분들을 위험 속에 걸어가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겉보기에만 좋고 정작 필요할 때는 망가지는 싸구려 버스를 골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눈 속을 걸어가는 군인들을 말이에요. 얼음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군화 소리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추운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을 내뱉고 있는 모습을요. 다 제 버스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업이 그냥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익을 챙기는 거라고요. 간단한 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끔찍한 걸 깨닫고 있었어요. 버스가 고장나면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걸요. 제가 나쁜 품질을 선택하면 진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른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편안하게 살고 있던 세상이 얇은 얼음처럼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큰 나무 책상 뒤에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야 한다고 하고 계셨어요. 그곳 버스들을 보고 중국 버스 대신 한국 버스를 사야 할지 알아보라고 하고 계셨어요. 한국이요? 뭐든지 따라 만드는 그 작은 나라 말이에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이 파키스탄에게 버스에 대해서 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냥 중국 기술을 따라 만드는 나라라고요. 원본을 살 수 있는데 왜 시간을 낭비해서 복사품을 보러 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사장님은 제 의견을 묻지 않으셨어요. 짐을 싸라고 하고 계셨어요. 비행기표도 이미 끊어놨다고 하고 계셨거든요. 그날 저녁에 집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슬라마바드 거리들이 왠지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버스들이 더 늙고 피곤해 보이고 있었어요. 옆구리에 녹이 슬어 있는 것도 보이고 있었고요. 배기구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이랬던 건가요? 집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수첩을 재킷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왠지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안에 있는 숫자들이 이제는 그냥 이익이 아니었거든요. 선택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들 중 몇 개는 좋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어요. 비행기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한국, 서울.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하고 싶지 않은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그 표를 보면서 눈속을 걸어가는 군인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망가진 버스들과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여행이 저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제는 배울 때가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싼 선택이 항상 최고의 선택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면 익숙한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야 했어요. 존경해 본 적 없는 나라로 날아가야 했어요. 이 여행이 버스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쿵 하고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창가에 기대 앉아 작은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죠. 와 하고 속으로 감탄을 했어요. 공항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먼지투성이었던 집 근처 공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천장 조명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한 줄로 이동하고 있었고 누구도 소리 지르거나 밀치지 않고 있었죠. 저는 정말 이상한데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출구 근처에는 제 안내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곧장 걸어가 보니 길게 묶은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분이었죠. 짙은 파란색 정장을 차려입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영어와 한국어로 된 이름표에는 김수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살짝 웃으며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웰컴 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녀의 영어 발음이 엄청 깔끔했어요. 저는 잘하는데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 또 팔러 나왔나 하고 의심하고 있었죠. 그녀의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작은 흰색 세단이었는데 안팎이 정말 반들반들 깨끗했어요. 차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고 길은 넓고 매끄러웠어요. 차선도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신호등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차량들은 정확히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앞에 거대한 항구가 보였어요. 커다란 금속 기중기가 마치 로봇처럼 서 있었는데 사람이 올라가서 조종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죠. 기중기들은 스스로 움직이며 무거운 컨테이너를 집어 올려서 딱 맞는 자리에 내려놓고 있었어요. 소리도 거의 내지 않고 마치 무용수처럼 정교하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뭐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제가 중얼거리고 있는데
김수현 씨가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철조망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죠.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마치 블록처럼 쌓여 있었고 트럭들은 개미떼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하고 있었어요. 배들은 축구장보다 더 커 보였고 기중기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그녀가 태블릿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세계 지도 위에 작은 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선박, 트럭, 컨테이너들이 별처럼 이동하고 있었죠. 저는 와하고 숨이 멎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컨테이너 쪽에 저 장치를 겨눠보세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메라 같은 기기를 받아들고 흰색 사각형에 있는 검은 선을 겨눠보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태블릿 화면이 바뀌면서 컨테이너의 제작일자, 내용물, 출발지, 도착, 예정지, 내부 온도까지 떠오르고 있었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버스 트래킹도 겨우 되는 판인데 하고 생각하며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에 휩싸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며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처음이었거든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영화 세트장 같은 역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밝고 깨끗한 플랫폼의 디지털 스크린이 2분 후 도착이라고 알려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차분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딱 2분 후 기차가 쌩 하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부드러운 소리가 퍼졌고 내부는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창문은 투명하게 빛나고 사람들은 책을 보거나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일부는 고개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죠. 지나치는 역들마다 아름다운 타일과 벽화가 즐비해서 마치 작은 궁전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게 진짜 지하철인가 하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유리로 된 작은 건물 안에 벤치가 있고 디지털 화면이 우리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죠. 저는 김수현 씨에게 설마 또 2분 뒤에 오겠죠? 하며 눈을 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2분 뒤 파란 버스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문이 살며시 열리자 스치는 바람이 깔끔한 기운을 전해주고 있었죠. 버스 안은 부드러운 의자가 자리 잡고 있었고 바닥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돈을 내고 계산할 필요 없이 그녀가 보여준 카드를 기계에 대자 띠링하고 요금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길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부드럽게 걸어다니고 있었고 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죠. 그 순간 제 노트북에 적힌 숫자들과 이익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죠. 세상에는 약속이 지켜지고 시간이 정확히 흐르고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요. 버스 장사만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셋째 날이었어요. 김수현 씨가 저를 중고버스 센터로 데려가고 있었죠. 저는 예전처럼 그냥 먼지투성이 땅에 주차된 낡은 버스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건물은 마치 궁전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불빛이 사방을 반짝이며 비치고 있었죠. 바닥은 너무 반짝여서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어요. 버스들이 완벽한 줄 맞춤으로 서 있었어요. 하나하나 닦이고 광이 나서 거의 새 차 같아 보이고 있었죠. 이게 정말 중고 버스인가 하고 눈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 한 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얇은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었죠. 그가 웃으며 한 대의 버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선명한 파란색에 은빛 줄무늬가 있었어요. 튼튼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창문은 투명하게 빛나고 타이어는 군데군데 상처 하나 없이 매끈했어요. 그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하고 있었습니다. 곧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주고 있었죠. 이 버스의 모든 이력이 보입니다. 태블릿에는 제작일, 제작사, 정비 내역, 교체된 부품, 사고 기록, 주행거리까지 전부 떠 있었어요.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노트북을 꺼내 제가 기록해둔 장부를 펼치고 있었어요. 제 수첩에는 간단한 숫자들만 있었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라는 내용뿐이었어요. 안전 기록도 품질 점검도 사고 내역도 전혀 없었어요.
다시 태블릿을 보며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촛불과 태양을 비교하는 기분이었죠. 제 수첩에는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고장 나도 적지 않았고 고객 불만은 무시했으며 사고 소식은 모르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모든 진실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었어요. 문제도, 수리 내역도, 교체 내역도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죠. 배가 메스꺼리고 있었어요. 그 직원은 다른 버스들도 하나씩 보여주고 있었어요. 버전은 달랐지만 기록은 똑같이 빼곡했어요. 정직하고 투명했죠. 거짓도 숨김도 없었어요. 20년 동안 제가 팔아온 버스들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고장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이 고생했는지. 수첩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녁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별처럼 빛나는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었어요. 누군가의 가족이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며 예전에는 이익이라고 믿었던 숫자들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선택지였죠. 익숙한 대로 보고서를 쓰고 한국 버스는 비싸니 중국산을 계속 사자라고 주장하기. 아니면 진실을 말하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펜을 집어들고 있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품질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한국 버스를 사야 합니다. 그 뒤로는 한국의 자동화 항구, 깔끔한 지하철, 완벽한 중고 버스 이력을 전부 적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상세히 적고 있었죠. 보고서를 다 쓴 후 마음은 텅 빈 채로 겁에 떨리고 있었어요. 상사의 반응이 두려웠거든요. 전화 연결음이 울리고 상사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한국 버스는 너무 비싸다.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결국 제 제안은 묵살당했고 보류라는 한마디만 돌아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호텔 로비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합시다. 한국버스 10대를 보낼 수 있어요. 정비팀도 함께 출발할 겁니다. 예상치 못한 희망이었어요. 옳은 일을 하려 하면 세상은 등 돌리기도 했어요.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변화는 언제나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때로 운이 좋으면 누군가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옳은 것이 곧 현명한 일이라는 걸 증명할 기회를요. 다시 수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제야 정리할 수 있었죠. 내일은 새로운 수첩을 시작하겠다. 돈이 아닌 생명을 기록하는 수첩을. 진실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었어요. 2주 전 파키스탄에 돌아온 후 기다리던 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카슈미르 국경에 10대의 파란 버스와 정비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옳았는지 확인할 시간이었죠. 산길을 따라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중국산 버스들이 멈춰 섰던 그 길이었어요. 엔진이 얼어붙던 한기 가득한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있었죠. 가파른 언덕에서 브레이크가 풀리던 순간도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군부대에 도착하자 버스들이 마치 정돈된 병사처럼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선명한 파란색과 은빛 줄무늬가 햇빛 속에서 번쩍이고 있었어요. 그때 하람 대령님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중국 버스가 고장났을 때 전화를 주셨던 분이었죠. 얼굴에는 긴장과 걱정이 어른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첫 번째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거는 소리가 조용한 기계음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부르르르 하고 달린 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울림이었죠. 버스는 언덕을 척척 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속도가 매끄럽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땀이 흥건히 차고 있었습니다. 제발 잘 가라 하고 속삭이고 있었죠. 몇 분이 지난 뒤 돌아오는 버스들의 불빛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10대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게 울리고 있었고 브레이크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군인들은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람 대령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통하고 있었어요. 이제 병사들이 눈 속에서 걷지 않아도 되겠군요. 제가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새 노트북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백지 위에 첫 문장을 적고 있었어요. 품질과 생명은 가치가 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고 있었죠. 한 달 뒤 파키스탄 정부 주요 인사 수백 명 앞에 서 있었어요. 한국과 대규모 버스 구매 협약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자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곧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동화 항구, 깨끗한 지하철, 완벽한 버스 이력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안전보다 이익만 쫓았고 문제를 숨겼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숨죽이고 있었어요. 몇몇은 놀란 표정이었고 또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편견만으로 한국을 판단했지만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사치가 아닌 생명입니다. 박수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뒤 많은 분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한 청년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정비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는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순간 제 노트북에 그의 이름을 적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 노트북에 사람들의 이야기와 꿈을 기록하리라.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며칠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몇 주 전 편견 가득한 사업가였던 제가 말이죠. 김수현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을 함께해서 기뻐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고 있었어요. 자희 씨도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받아들이며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 불빛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 탁월함을 향한 다짐, 그리고 사람을 위한 약속을 안고 가고 있었어요. 이전에 제가 사라지고 새로운 제가 비행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변화가 두렵진 않으신가요? 두려움을 넘어서면 진짜 성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